안녕하세요. 데이터리안 윤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없이 데이터로 성장하는 서비스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거의 개발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데이터 세션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들고 왔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저희 데이터리아는 데이터 분석가 4명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엔지니어링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회고해 보니까 데이터 인프라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멋지고 비싼 BI 솔루션 같은 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 엔지니어가 많지 않은 비즈니스 팀, 팀원이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리안 멤버는 총 4명이고 전부 다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이 중에 2명은 카카오, 쿠팡, 리디 등 잘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 환경에서 일했던 분석가고요. 또 다른 2명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데이터 적재부터 시작했던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리안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나서 앞에 2명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데이터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넘치는 상황에 너무 익숙한 2명은 갑자기 닥친 이 데이터 가뭄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데이터리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터 얘기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순서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GA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페이지 뷰, 클릭, 스크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고 있고요. GA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도구의 약자인데 이 도구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영 및 결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리안의 수강생분들이 세미나나 강의를 신청하실 때 작성해 주신 설문의 답변, 그리고 수강생 인터뷰, 그리고 유튜브 등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들이 또 있고요. 저희는 결제가 아직 웹사이트에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결제 데이터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 듣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조금 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아시거나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통합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래요. 데이터리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GA4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GA4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기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GA라는 솔루션을 처음 들어봤거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뭘 하는 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면 GA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로그 분석 도구입니다. GA 또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보통 읽고요. 이 도구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GA4가 가장 최신 버전의 G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 버전을 UA,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고 부릅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이 UA가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GA4에 강제로 적응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A4에서 기본적인 이벤트들은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집을 해줘요.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 스크롤을 내려보는지, 어떤 버튼이나 메뉴를 클릭하는지, 사이트 내에서 뭔가를 검색하는지 등을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해주고요. 보통은 GTM이라고 하는 구글의 태그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고 이외에도 뭐 데이터 스튜디오라든지 빅쿼리라든지 구글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들과 연동이 쉽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걸 저희가 도입하게 된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내 서비스를 만들어 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세상에 내놨어요. 그런데 결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결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진 저와 팀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스타트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격 설정을 좀 잘못했을까? 할인을 좀 더 해봐야 되나? 우리한테 신뢰가 없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는 콘텐츠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맛을 보여주고 등록의 허들을 좀 낮춰보자. 광고 문구가 좀 심금을 울리지 못했나? 광고 소재를 좀 바꿔볼까? 우리를 모르나? 커뮤니티들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좀 해볼까?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옵션들을 두고 고민하는 찰나에 첫 결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같이 슬랙에서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온갖 주접들이 있지만 공적인 자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의 초조와 불안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제는 사용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액션인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서비스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 중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보는 사람은 몇 명인지 같이 결제 앞단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서비스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단계별로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퍼널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단에 사용자가 가장 많고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맨 뒤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까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 퍼널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나 홍보물 또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서비스 페이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랜딩했다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랜딩한 사람들 중 일부가 여기 있는 주황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 작성으로 랜딩하고요. 신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또 일부 사용자들이 이제 결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어떤 퍼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 어떤 버튼을 클릭하는지 행동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는 퍼널의 맨 뒷단계에 있는 결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조금 더 앞단계의 데이터를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 보지도 않는 건지, 들어오긴 했는데 초반에 설득이 안 돼서 스크롤도 안 내려보고 바로 나갔는지, 이걸 이제 바운스했다고 하는데요. 또는 다 읽어보고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는지,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케이스처럼 보이죠? 각 케이스별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극초반부터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광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광고 데이터 수집기로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친구는 사용자들의 특정 행동을 저장해서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적합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데 행동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연관 있는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광고를 이렇게 콕 집어 타겟팅하는 데 활용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막 하다가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는데 가끔 와 이거 나한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광고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데이터 수집기를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맞춤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첫 서비스 페이지를 노션에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코드를 심을 수 있는 GitHub 블로그로 웹사이트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구글 애널리틱스, GTM, 페이스북 픽셀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기들을 웹사이트에 설치했고요. 저희 웹사이트는 간단한 구조라서 설치하는데 정말 몇 시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일이 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광고 타겟팅이 일단 제대로 되기 시작했고요. 웹사이트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퍼널을 설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서비스 초반에, 특히 초반에는 계속 서비스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GitHub 블로그 개발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션 페이지 수정하는 것보다는 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때 이제 우피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노션 페이지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이 우피를 등에 업고 저희는 다시 한번 노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피는 노션을 베이스로 하지만 HTML 편집을 직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덕분에 이전에 쓰던 다양한 데이터 수집 분석 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제 검색 최적화 작업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검색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서비스를 검색 결과의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는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SEO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한 게 가장 최신 버전의 데이터리한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고요. 아직 몇 개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제가 웹사이트 로고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한다면 결제를 좀 내재화한 웹사이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웹사이트 로그와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광고 타겟팅도 훨씬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결정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청하기 버튼까지만 이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사람들의 유입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결제 데이터가 내재화되게 되면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의 유입 경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했던 여러 이유들과 수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잘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몇 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종 커뮤니티들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정보성 게시글들을 올립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는 일이 왼쪽처럼 굴러갔어요. 먼저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올릴지 회의를 이렇게 해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자격증 커뮤니티가 어떨까?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데이터 분석 교육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니라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커뮤니티 홍보를 해야 될 때 이 얘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나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전 달에 해봤던 데다 그냥 다 똑같이 하자.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굴러가지 않나요?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홍보해왔던 커뮤니티들의 같은 콘텐츠로 홍보물을 다 돌려볼게요.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우리 웹사이트로 랜딩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데이터를 보면 웹사이트로 랜딩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또는 매출이 많이 난 순서대로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홍보가 효과가 없었던 채널들은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곳은 홍보 목록에서 제외하고요. 이런 사이클을 몇 번 돌다 보면 우리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 관심이 없는 커뮤니티를 나누고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에 홍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어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커뮤니티에 같은 링크를 배포하면 웹사이트로 들어온 사용자들을 커뮤니티별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가진 URL을 각 커뮤니티에 배포를 해요. 이 URL에 붙는 파라미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홍보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표준화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UTM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예시로 적어놓은 거는 UTM 소스, UTM 미디엄, UTM 캠페인 정도만 표시를 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UTM 텀, UTM 컨텐트까지 포함해서 5개의 UTM 파라미터로 마케팅 수단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TM 파라미터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광고를 클릭해서 서비스 페이지에 랜딩했을 때 뒤에 있는 이 UTM 파라미터들을 저장하고 보고서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 상에서 특정 페이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어느 유입 채널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클릭 몇 번으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면 각종 커뮤니티에서 유입된 사용자들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UTM 소스가 A 또는 B인 데이터들을 필터링 해와서
페이지 조회수, 웹사이트 내에서의 클릭수, 결제 금액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앞으로 더 성과가 좋은 커뮤니티에 집중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비자가 정말 많은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따로 맞춤 관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의사결정이 바뀌었네요. 데이터 수집 전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시도해봤지만 그 시도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개선도 없었다면, 데이터 수집을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일단 실험해보고 데이터를 통해 배운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앞에서 SEO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셔서라도 RFM 분석을 검색하면, RFM은 이제 Recency Frequency Monitor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을 그룹화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RFM 분석을 구글에 검색하면 데이터리안 블로그가 가장 상단에 게재됩니다.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웹사이트로 랜딩한 사용자들은 어떤 명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SNS 피드를 이렇게 내리다가 우연히 광고를 보고 유입한 사용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용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하는데요. 많이 노출되려면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우리 사이트가 걸려야 되고, 또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도 다른 사이트들보다 앞에 위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SEO라고 합니다. 구글 서치 콘솔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유입되는지를 알 수 있고,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데이터리안의 웹사이트가 몇 번째 위치에 게재되는지도 이제 대시보드에서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우리 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새로운 키워드들을 우리 블로그에다가 포함시키는 전략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에서도 더 상위, 더 앞에 페이지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 특히 첫 번째를 위해서 웹사이트에 블로그 탭을 저희가 추가를 했어요. 아마 데이터리안이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 탭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이 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키워드로 웹사이트에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으로 유입되는 사용자들의 규모를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걸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액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다음으로는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것 이외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천덕꾸러기가 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분석을 하자니까 데이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지 않고 엑셀 같은 파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분석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웹앱을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가 워낙 대세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웹앱 로그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다 쓸모가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자리를 받은 김에 상대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데이터들이 통합된 데이터 분석 환경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제가 이제 큰 테크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이전에 쿠팡에도 다녔었고 카카오에도 다녔었고,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활동하는 데이터, 그리고 결제 데이터, 사용자 직접 입력 데이터 같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로그인 아이디로 엮어볼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분석 환경이 사실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아마 분석가로서는 호시절이었겠죠, 그 시절이. 만약 누군가가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를 최대한 자동화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보통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린 회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웹사이트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GA에 들어있고, 결제 데이터는 토스 링크페이에 들어있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은 구글 폼에서 하고, 뉴스레터 반응이라든지 유튜브 시청 내역 같은 데이터는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 들어있고, 또 사용자 인터뷰는 구글 독스나 오디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엮어서 분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로 이제 데이터 통합 분석 환경, 데이터 레이크 같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또한 잘 갖춰진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환경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제 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아마 많은 기획자,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오른쪽에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짤로 표현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쪽 케이스가 더 현실에 가깝다면 통합 데이터 분석 환경보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데이터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엑셀이나 있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로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달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신청해 주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그 질문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엑셀 파일 정도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 될까요? 제 커리어 망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 걱정들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구매자는 다 같은 구매자가 아닙니다. 크게 신규 구매자랑 재구매자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전체 구매자 중에서 신규 구매와 재구매의 추이를 분석하면 신규 구매를 늘리는 쪽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 재구매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리고 재결제 유도 장치를 만들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짜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희 서비스의 재구매 데이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재구매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리안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캠프 신청을 이제 구글 폼으로 받는데요. 신청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서 안에 세미나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또는 어디에서 설득이 되었는지 신청서 문항 설계와 답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서 이전 캠프 신청서 데이터들을 열어봤습니다. 1월 캠프 수강생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전해 12월에 진행한 외부 세미나를 통해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런 세미나 자리였어요. 자연히 우리 12월에 세미나를 했을 때 설득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미나를 좀 직접 열어볼까?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좀 얻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회의 시간에 나왔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게 됐고 첫 세미나에 200분이 참여해 주시면서 그분 중에 일부가 이제 캠프까지 저희 교육 프로그램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광고 문구보다 이렇게 말을 직접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구나. 이거를 매달 하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결정했고 아직까지도 월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듣고 캠프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매달 분석을 새로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에서 제공해주는 대시보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플랫폼인 스티비 또는 블로그 플랫폼인 브런치 또는 유튜브 그리고 인프런에서도 제가 이제 지식 제공자인데 지식 제공자들이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런 대시보드들은 저희가 신경 써서 쌓지 않아도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만 하면 자연히 제공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공짜 데이터예요. 심지어 어떤 데이터가 도움이 되는지 그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다듬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사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가도 남이 만들어준 데이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그냥 흘려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대시보드를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에다가 사실 그 대시보드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달라. 우리 이런 것이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종종 의견을 모아서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뷰 같은 정성 데이터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인터뷰는 그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고요. 물론 정성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 뿐더러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이미 저희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한계를 잘 인지하고 사용한다면 우린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는 데이터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사용하자가 된다면 그 어느 데이터보다도 더 풍부한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게 정성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좀 즐겨보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얘기를 길게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거 진짜 해볼 수 있는 게 많구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오늘 발표에 성공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뻔하게 결론을 내고 싶진 않고 한편 저는 이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분석은 정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데이터 분석가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로서 좋은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 분석가의 인건비 같이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이 정보를 입력받으면서 생기는 사용자 이탈과 같은 암묵적인 비용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무시할 만한 규모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말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수는 아니거든요. 아마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리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 분석 안 해도 그럭저럭 강의 판매도 하고 컨설팅도 할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저희 세미나로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데이터 분석가를 뽑았으면서 정작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하니 그냥 빨리 출시나 하자. 일단 출시나 해보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 분석가는 왜 뽑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끔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아직 서비스가 끊임없이 변하면서 프로덕트 마켓핏, PMF를 찾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그 너무너무 바쁜 개발자들과 기획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일수록 오히려 데이터를 더 봐야 돼요. 사업이 초기일수록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데이터만큼 객관적인 근거를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 데이터를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좀 고민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은 데이터 분석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최소로 해야 된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볼게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의 사이클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어디가 맨 처음이냐면요. 여기 데이터 설계가 맨 처음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앞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 설계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적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 앞단계 데이터 설계와 적재와 분석에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투자해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지 말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려면 최신 기술, 비싸고 완벽한 솔루션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적정 기술 그리고 적정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회사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있어서는 그게 구글 애널리틱스였어요. 구글의 데이터 분석 에코시스템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웹 로그가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의 거의 한 80%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쓴다고 해요. 발표를 하니까 정확한 통계여야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 속엔 그런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인터넷에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과 실행의 단계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한 명의 사람으로 N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자동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슬랙봇을 이용해서 일정 주기별로 데이터를 보고하게 한다든지 하는 자동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자피어라는 솔루션하고 구글 앱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 푸시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루틴처럼 봐야 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데이터를 가공하고 요약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일을 제가 너무 많은 회사에서 봐왔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 많은 팀원들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 구성원 전체가 다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찾아서 봐야 되게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여러 번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환경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업무 중에 슬랙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슬랙으로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하는 주요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볼 수가 없게 돼요. 마지막으로 all or nothing으로 nothing의 관점으로 이 프로세스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나의 결벽증 또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를 좀 많이 내려놓아야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조직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 경험이 없는 조직일수록 우리 어차피 데이터 통합도 다 못하는데 파편화되어 있는데 데이터 설계부터 분석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할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번에 투자 몇 억 받았으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를 많이 뽑아서 완벽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결론이 나기가 쉬운데요. 좀 김 빠지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냥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일부 데이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데이터가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빅테크 기업도 다녀봤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하고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회사 데이터 구리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엉망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서비스의 복잡도가 계속 올라가고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기대나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통합된 데이터 환경이나 아주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인프라, 그리고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사용자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의지와 실행이고, 특히 작은 팀일수록 사업이 초기일수록 데이터를 보는 것은 싸고 쉬워야 한다. 이 결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